오늘은 김동리의 소설 인물과 인간과 운명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 영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숙명을 뜻하는 영마, 살이라는 무속을 소재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생관과 운명관을 다룬 소설입니다. 좀 독특한 점이 있긴 해요. 보통 뭐냐 그러면 인간과 운명의 갈등을 다룰 때는 어떤 부정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 운명을 극복함으로써 어떤 성취, 사회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어떤 성취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오히려 역마살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랑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거는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말이에요. 그래서 인물이 콧바람을 콧노래를 부르며 휘파람을 부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삶, 즉 우리가 순응하는 삶, 순응하는 삶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보겠습니다. 발단. 하동, 구례, 쌍계 사이 세 갈래 길목에 있는 어디에서 이 화개장터, 요 공간적 배경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칠게요. 쌍계사, 요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복선을 드러내는 어떤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막을 하는 옥화는, 옥화 동그라미 땡 인물이네요. 그죠? 얼마 전에 함께 살던 어머니가 죽고 지금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장성한 아들 성기와 지내고 있다. 어느 날 나이 60도 넘어 보이는 늙은 최장수 영감과 나이 15살쯤 되어 보이는 그의 딸 개연이 옥화의 주막에 찾아온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네요. 그런데 60이 늙어 보이는 최장수 영감이에요. 근데 딸이 나이가 한 16살쯤 돼요. 그러면 50, 지금 50에 애를 낳았다고 해도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어때요? 많은 차이가 나죠? 아니 60, 하여튼 좀 그래. 자, 영감은 구례에 사는데 이번에 경상도 쪽으로 벌이를 떠나온 길이라고 하며 평생 객지로만 돌아다녔다며 외로운 신세를 나타난다. 자, 평생 객지로만 돌아다녔으니까 제목이 영마였죠. 자, 이 최장수 영감도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옥화는 자신의 어머니는 36해 전에 하룻밤 놀다 간 젊은 누구 남사당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 남사당이 이제는 옥화의 아버지네요. 그죠? 자신을 낳았고 자신은 떠돌이 다니는 중과 가만 웬 중? 위에 있죠. 쌍계사가 있으니까 중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복선을 드러내는 어떤 절이다라고 했던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연을 맺어 성기를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까 성기의 입장에서는 외할머니도 떠돌이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떠돌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가 성기도 타고난 역마살을 가졌는데 외할아버지, 아버지 옥화는 자기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날 주막을 찾은 최장수 영감은 딸 개연을 옥화에게 맡기고 떠난다. 그럼 옥화는 고민하죠. 살짝 고민할 거야. 차라리 결혼시키자. 누구를? 내 아들을. 뭐 이런 거죠. 전개. 옥화는 책방을 나간 성기의 점심을 개연에게 갖다 주도록 하는가 하면 성기의 모든 시중을 개연에게 시킨다. 왜? 자꾸 만나라는 거겠죠. 옥화는 개연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며 둘을 혼인시켜 성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자, 성기가 역마살을 가지고 있다며요.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운명에 대한 저항이죠. 누가? 옥화가. 어느 날 옥화는 철불암의 책값과 수금을 하러 가는 성기에게 나무를 캐고 싶어하는 개연을 데리고 가라고 하고 산속에서 둘은 서로 호감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인연이 맺어지는 거죠. 위기. 화개골에 들어간 최장수 영감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어느 날 개연의 머리를 빗겼다 주던 옥화는 개연의 왼쪽 귓바퀴에 난 사마귀 잠깐 왼쪽 귓바퀴에 난 사마귀를 보고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예감한다. 가만, 사마귀도 유전하나?
사마귀는 유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왼쪽 귓바퀴에 난 사마귀를 가지고 동생, 혈연관계라고 하는 걸 의심하게 하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요. 뭐 왼손잡이니까 뭐 혈연관계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 자, 이렇게 비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문학적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 진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비과학적인, 그러나 그것으로 문학적 상상력, 그럴듯함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이비 진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편 성기는 계연을 마음에 두게 되고 계연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주며 서로의 정을 쌓는다. 계연의 사마귀를 본 옥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러 다녀온 뒤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 사이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자꾸 말리는 거야. 떼어놓는 거야. 왜? 뭔가 찜찜한 거지. 성기는 장을 보러 오는 날 외에는 절에서 일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기와 계연은 서로 좋아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자, 이제 절정 보겠습니다. 절정. 최장수 영감이 돌아오고 계연을 데리고 떠나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성기는 자신이 계연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여 이제는 떨어질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자, 하지만 최장수 영감은 우연히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고 그들은 여수로 가서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한다. 떠나는 계연은 울음을 터뜨리고 이를 본 성기는 계연을 잡지 못한다. 계연이 떠난 이듬해 봄, 알아누웠던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 봄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겨울 내내 알아누웠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은 알아누움, 즉 죽음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봄은 이제는 뭐야? 스프링, 생동감,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계절이다. 뭐 이렇게 이해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옥화는 성기에게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이곳 화개장터에서 하룻밤을 놀고 간 자기 아버지며, 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막장 드라마, 한국식 드라마 코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계연은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를 보아 자신의 동생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해준다. 사마귀 때문에. 이 사마귀가 문제네. 그죠? 이 사마귀가 문제였어요. 결국 계연이 옥화의 이복 동생임이 밝혀지고 성기와 계연의 사랑은 운명적으로 좌절된다. 야, 이거 어떡해. 됐어요? 자, 결말 보겠습니다. 결말. 계연이 떠난 뒤 성기는 이별의 슬픔으로 한참을 누워 알아눕던 중 옥화의 말을 듣고, 옥화의 말이 뭐야? 요거죠, 요거 부분. 새로 힘을 가진 뒤 기운을 차리고 여판을 꾸려 집을 떠난다. 잠깐 뭐라고? 여판을 꾸려 집을 떠난다. 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판의 의미는 집을 떠난다에 있을 거야. 그죠? 아, 왜 집을 떠날까? 계연을 찾으라. 계연을 만나라. 그렇지. 계연을 만나러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최장수 영감한테 얘는 내 여자요. 근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왜? 최장수 영감은 너가 내 손자야.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면 계연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야, 우리들이 나가 살자 하고 몰래 야반도주를 해서 도망을 가는 거야. 그걸 둘이 사는 거야. 아, 이건 진짜 막장인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운명을 극복하는 또는 운명에 저항하는 사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가는 거기까지는 못 나가나 봐요. 왜? 그건 너무 넘어섰어. 뭐 이런 거겠죠?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과 이야기책 몇 권을 메고 집을 나선다. 화개장터 삼거리 위에서 망설이던 성기는 계연이 떠난 구례 쪽을 등지고, 여기서 선택이 나왔네. 난 결정했어. 이거죠. 뭐야, 계연과의 인연은 빠이빠이, 운명은 운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동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여판을 들고 나는 장돌뱅이 생활을 할 거야, 떠도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역마라고 하는 운명에 순응하는,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살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 정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편 소설이고요. 순수 소설이다. 성격은 운명론적이다. 이 작품은요, 시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언제다 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공간적 배경은 확실하게 화개장터죠. 그 대신 시간적 배경 대신 사상적 배경으로 운명론적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 전체를 강하게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주제는요, 떠돌이 인간들의 삶과 역마살 또는 한국적 운명관, 역마살의 순종과 그에 따른 인간성 구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작품의 특징 첫 번째, 공간적 배경을 통해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라고 했는데, 이 화개장터라고 하는 이 공간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장터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화개라는 개념도 있어요. 우리는 화개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봅시다. 이 화개장터 위치 볼까요? 냇물이 길과 함께 흘러서 세 갈래로 나 있어요. 한 줄기는 전라도 구례 쪽에서 오고요, 한 줄기는 경상도 쪽에서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 화개장터에서 합칩니다. 그리고 나무로 흘러서 섬진강 본류로 갑니다. 결국 이 화개장터는 세 갈래의 길이 있고요, 세 갈래의 물줄기가 있는데, 이 물줄기 또는 길이 하동, 구례, 쌍계사 세 갈래의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날이 아니어도 언제나 흥성거렸대요. 즉, 이 작품의 처음 이 배경을 통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화개장터는 떠돌이 인생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남과 이별, 그 다음에 역마살을 가지고 있는 최장수 영감, 성기의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떠돌이 중 성기의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이제는 결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쥐고 있었다. 왜 등을 쥐고 있어? 화개골이라고 하는 건 화개장터예요. 화개장터는 옥화와 성기가 어때요? 성기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과거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옆판을 메고서는 나왔잖아. 그거 당연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지요. 다음에 또 뭐야, 그녀가 최장수 영감과 넘어간 곳, 그쪽은 어디예요? 구례예요. 이 구례로 갈까 했더니 성기는 한참 뒤에 몸을 돌립니다. 그건 뭐예요? 구례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동 쪽을 향해서 옮겨요. 즉, 화개로 난 길은 성기가 살았던 곳을 향하는 길로 과거의 삶이라고 한다면, 구례로 난 길은 개연이 떠나간 길이야. 글로 간다면 그거는 운명을 거부하고 정착을 하겠다는 삶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성기는 화개도 버리고 구례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역마살이라고 하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입니다. 이 운명에 저항하다가 졌으니까 결국 비극으로 가야 할 건데, 성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갈등의 원인이 운명에 있지만 그 운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순응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갈등의 원인이 역마살에 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의 심리를 외양과 행동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전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다 보기보다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봅시다.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자, 옥화가 성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누운 성기에게,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회 전이라고 할 때는 가슴이 섬찟하긴 했었다. 하지만 설마 했지. 그래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렀다는 것은 점을 쳤다는 거야. 점을 쳤더니 요것이 뭐야? 귀신, 점쟁이한테는 귀신들 있잖아요.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듯이 제줄대는구나. 너 있잖아, 네가 지금 네 아들이지, 네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 네 동생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망신을 당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개연이 네 이모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쩌겠느냐. 결국 옥화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인륜이죠.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누르기 위해 절에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최장수의 딸 개연과 혼인하게 하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혼인은 인륜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옥화와 성기는 결국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나 옆판 하나 맞춰줘. 자, 여기서 옆판이죠? 옆판을 왜 맞춰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옆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마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옥화는 머리를 무엇으로 얻어맞은 듯이 멍하게 있어요. 이 말은 옥화는 자신의 소망과 노력이 좌절되었음을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봤던 장면이죠. 어딥니까? 그렇죠, 떠나는 장면이에요.
떠나는 장면에서 성기는 육자배기 가락스기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즉 성기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모습은 자신의 운명에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는 그러한 인식,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물관계를 통해서 도대체 뭔 얘기인지 봅시다. 옛날에는요, 최장수 영감이 아니라 남사당패였겠죠. 이 남사당패와 외할머니가 하룻밤을 자서 옥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옥화는 외할머니, 즉 옥화의 어머니와 함께 주막을 하면서 최장수 영감을 기다렸겠지요. 그러던 와중에 옥화는 다시 누구를 만나? 떠돌이 중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굴 낳았죠? 성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와우. 자, 그렇게 본데 성기 또한 뭐야? 역마살을 타고 낳았다는 거죠. 자, 외할머니와 옥화는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간에 정착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본다면 최장수 영감과 떠돌이 중과 성기는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착을 추구하는 인물인 외할머니와 옥화는 운명을 거부하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는 결국은 정착, 운명을 거부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떠돌미라고 하는 운명을 순응하는 인물에서 누구? 옥화의 영향 아래에 있던 성기는 절에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장수 영감이 나타나죠. 혼자 아니요.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다른 여인과 만나서 계연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계연과 함께 나타났을 때 이 옥화는 계연과 성기를 어떻게든 저떻게든 이어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성기와 계연은 이모와 조카의 관계이고 옥화와 계연은 이복 자매 관계였다는 거지요. 이래서 성기는 결국 어떻습니까? 옥화의 방해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옥화 입장에서는 또 그걸 안 할 수도, 방해를 안 할 수도 없어. 뭐가 있어서? 그렇지, 인륜이죠. 따라서 성기와 계연의 관계는 인륜에 의한 사랑의 좌절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옥화가 통제했던 이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성기는 뭐합니까? 여판을 가지고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로 콧바람을 흥얼거리면서 떠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계연은 자기 자신과 성기의 관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동리의 영마라고 하는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